안녕하세요. 서울시 행정 2부 시장 김학진입니다. 오늘 서울 뮤직시티 커넥션 2020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컨퍼런스의 키노트 연사로 참여해 주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영 교수님과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세션별 발제와 패널로 참여해 주신 국내외 연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맡고 있는 서울 뮤직시티 커넥션은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음악산업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시민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서울 아레나 건립 현황, 음악산업 비즈니스 인력 양성 방안, 그리고 대중음악 아카이빙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하고 창동이 음악도시 서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컨퍼런스에 이어 플랫폼 창동 60일에 입주한 뮤지션들의 트렌디한 음악이 SMC TV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코로나 시국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K-POP 가수가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빌보드 차트의 1위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K-POP 유상에 힘입어 서울이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성장할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그 출발점은 창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많은 해안과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쇼케이스도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희걸입니다. 올해 4회째 맞는 서울 뮤직시티 커넥션 2020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서울 아레나의 건립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창동, 상계지역을 일자리, 문화 기반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 동북부 발전과 핵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글로벌 음악, 공연, 비즈니스 산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 아레나 건립에 대한 환경 조성 및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이 글로벌 음악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 음악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음악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음악 산업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들이 생산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음악도시 서울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컨퍼런스에 이어 서울 아레나의 붐업을 위해 플랫폼 창동 60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주협력 뮤지션들의 공연 영상이 SMC TV에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서울 아레나의 성공적인 조성과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뮤직시티 커넥션 2020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네, 자, 첫 번째 날 국제 컨퍼런스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음악 도시를 통한 도시 재생의 담론 가운데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대중음악 평론가 서정민 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진행되게 되지만 플랫폼 창동 60일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실 텐데요. 동시통역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맡은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 컨퍼런스를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제자 돈 고도님의 발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유사원님의 발제를 이어간 다음에 이수용님과 김도길님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아마 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클리 음악대학 뮤직비즈니스학과의 명예교수이면서 현재 뮤지션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돈 고도님의 첫 번째 발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he Chair Emeritus of the Music Business and Management Department at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I was asked to speak to you a little today on the topic of fostering music business industry professionals. So that's what I'm going to do. I'm going to tell you about how we do that at Berklee College of Music. I am the founder of the Music Business and Management Department at Berklee. I came here in 1991 with the job of building a department and creating a program of study in music business and management. My prior experience, I had actually taught this on 2 campuses before I came to Berklee, 2 universities. And at that time, and which is still the case, the music business programs are on campuses where they have a school of business. The students in the music business programs take many of their core business classes in the School of Business on those campuses. I'm talking about marketing, accounting, economics, management, courses like that that are traditional business courses. That was my prior experience. I felt like when I started at Berklee, those were still necessary learning experiences for our students. If they're going to become business professionals, they need to have that type of course material. For a well-rounded business program, we needed to have that. But of course, there was no business school at Berklee. So I looked at that. Well, I guess my first challenge is I'm going to have to find people who can teach those courses on our campus and create the courses actually for our music business students. But then I also began to look at this as it's not so much a challenge, but it's really an advantage because Berklee being an all music college, we can teach those areas, those concepts with a music industry focus. And that's exactly what we went about doing. So I knew that what the students want now from our program was the application of those theories, or of those concepts. In other words, we focused our program more on application than on theory. And that is still the case. So I hired faculty then who could make the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business. I knew that our students, essentially what they need to know, what they wanted to know, was the material. How are they going to apply this material in their careers, in their chosen careers in the music industry? So that was what I went about doing, looking for faculty who could make that connection, teach these traditional business classes in our music environment at Berklee. The next thing I had to do was to connect our program with the music industry because I knew we had to build our credibility. At that time, the attitude that I saw coming from the music industry in both of the programs where I had taught prior to Berklee, there was a sort of an attitude of, you can't teach what we do. It's so specialized that an academic program really can't do that. So I knew that we had to win them over. You know, we had to show them that we can do that, and we will do that, produce students who are qualified and trained to work in their industry. So I went about forging relationships with the industry, bringing industry personnel to the campus to speak to our students so that our students could learn from them. And as well, they could look and see what we were doing. They could get a sense and see what our students were learning and were being trained. In other words, then, to build our credibility through direct contact with people in the industry. I also encouraged our faculty to attend conferences, to get involved in music industry organizations,
write articles, published, whatever it is that sort of built our presence in the music industry to show the industry what we were doing and how well we were doing it such that we could win them over and win their credibility, because that's of the essence of importance. If you're building a program, you have to get the industry to take note of what you're doing. I also had to connect our program with Berklee, because Berklee, as you might imagine, the DNA of Berklee was in writing and performance, and there were quite a number of people at Berklee who didn't quite understand why we would be delving into business studies. So I had to go about showing the campus community, that music and business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business needs music. There's no music business without music, but the music needs the business. If that music is going to be successful, it's going to enter the stream of commerce, it needs the business, and that's what the business does. So we did that. We reached out to faculty in other areas to let them know that we were there to help them with their business skills, legal matters, and that sort of thing. We did sessions for students in other majors so they could get a sense of how we were building business studies into their program of study. And in other words, then, tried to get our program well seated in the college community. And of course, over the years, we've done that. We also learned that the profile of the students who came into the major, who declared it to begin way back at the beginning, it's held steady at pretty much this same breakdown. We have students in the major who want to continue their careers as performers and writers. And they're coming in to study music business as their major field of study because they know that getting a background in business is only going to help them manage their careers more effectively. We also have many students who want to go into the industry. I'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later, but they go into the recording industry, into music publishing, the live music industry at all levels, music products, many types of careers that they go into on the industry side. We have students who want to be entrepreneurs, who have the visions of creating a business, starting a business. So that's a good segment of our majors as well. And finally, we have students who their goal is to go on to graduate school. And we've had many who have done that. Most of them going on to law degrees or Masters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programs. So that's how basically what we went through when I established the program. I'm going to talk a little about the curriculum now. Music business is a major field of study within Berklee's Bachelor of Music degree program. That is the only undergraduate degree program currently that Berklee offers. It is a 120 credit degree program, 4 years, and typically the major gets about a fourth of those credits. In other words, about 30 of those credits. The remainder of the credits are broken down among liberal arts, a music core that includes private study, ensembles, harmony, ear training, all of that is part of their music core. And then there are some general electives that fill out their program. So you can see from that all students at Berklee, no matter what their chosen field of study ends up being, are musicians. And all must audition to enter the college. So specifically for the music business major, we started out with 46 majors back in 1992. We now have about 350 majors, 9 full-time faculty, 6 part-time faculty, an assistant chair, and a full-time staff person. So that's the way that we've grown. We are one of the larger majors at the college. Out of 4,500 students, we have about 350 of them in the music business and management major. As to the curriculum itself, I break it down into 3 levels. The first level is the core. It's a core of classes that all of the majors take. Now, these are the traditional sounding
business classes that I was talking about a while ago. I'll read them to you. Principles of business management, legal aspects of the music industry, computer applications in the music business, 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business leadership and ethics, principles of marketing, managing technology-driven business, and business finance. This is the core that all of our majors take. Plus, in addition to that, they're required to take 2 liberal arts courses, which are principles of economics and data management and statistics. These are required for business majors. So, the next level is our program breaks down into 3 tracks of study, and the students choose one of them. The tracks are management, marketing, and entrepreneurial. The management track includes courses in record company operations, music publishing, music intermediaries, which encompasses agents and managers, and concerts and touring. The marketing track includes courses in music product development, creative promotion in new media, and digital marketing in the music industry. The entrepreneurial track includes courses in business startups, website design and management, and a course called Innovators DNA. So these are the tracks. Students do one of these. Now, all of these tracks, all 3 of them, have room in the program for what we call major electives. These are additional courses, and there's quite a large number of them that we offer to students, so they can round out their program of study with courses that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perhaps even specialize in certain areas of study that they can do through our major electives. We have a large number of them, so I'm not going to read them all to you, but I'll just give you a few examples. Copyright law, contract negotiations, strategic management, and business communication. Just a few examples. These are major electives that students can elect to take. Okay, our course substance, of course, is updated constantly as the industry evolves. And we all know that the industry has evolved a great deal over the last 20 years with the advent of digital. So we do that. We're always looking at how do we keep our program current and viable. We also add new courses whenever the need comes about. We talk about that. What are the holes in the program? What do we need to add? The latest courses that we added are, as I mentioned, digital marketing. We offer a course in international music licensing. We started offering a course in arts administration, which is the first course that we have offered that focuses on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And we are currently considering a new course in data analysis, recognizing that this is something that has become very important in the music industry. So that's the second level. We now have the core, we have the tracks, and the third level I like to think of as the experiential level. Now, throughout our curriculum, our courses are focused on learning by doing, the experience of it. So we have students doing projects, presentations, team projects. They do case studies. Their assignments are project-based. So in other words, they learn by doing. It's much more about the application. However, we also have specific experiential components in the program, such as the internship. Thi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program. We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our Career Center. Students earn academic credit for these internships, and so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that they must meet in their internships. The Career Center handles all of the startup of it. The internships are monitored. They are evaluated. They're structured. So the students, we go to great pains to make sure that the students get a good learning experience in these internships. The internships, our database has internships all over the world, international as well as domestic. In virtually all areas of the music industry, our students are out interning year-round.
We also offer, and I might have mentioned too, that it's satisfying to know that often our students are interning under the supervision of one of our graduates who is working in that environment. We also offer practicums. These are project-based. For instance, our entrepreneurial practicum, which is a semester-long project typically. Quite often what they're doing is working with a startup business, helping them to become successful, helping them with their marketing plans, their market projections and so forth, setting up their websites, all of that. Students get a great learning experience in what a startup is all about through our entrepreneurial practicum. We have institutes in our program. The Berklee Popular Music Institute is a small class of students, a 3-semester sequence, that they choose bands, Berkeley-based bands, and they work with these bands beginning in the fall, and in the spring, they start making arrangements to take these bands to the major music festivals in the summer. There are about 7 or 8 major music festivals where these students make all the arrangements to get the bands to these festivals. So there is a Berklee band on stage at one of these festivals throughout the summer. A terrific learning experience for the students. They learn about what it takes, all of the arrangements that they have to make in order to bring a band onto the stage of a major music festival. Of course, there's a faculty advisor who has formed these relationships. In fact, I'll mention his name because you're going to be hearing from him as well. Jeff Dorenfeld on our faculty is the faculty advisor for the Berklee Popular Music Institute. We also offer a minor. It's a minor in creative entrepreneurship. It has 5 courses that are distinct from the courses in the major, so that our majors can both do the major and the minor. The minor is offered through our Institute for Creative Entrepreneurship. The Institute does a number of other things throughout the year, such as a trip to the Silicon Valley in January, where the students go around to all of the important tech-based companies in the Silicon Valley, where they have all of their interviews set up and their visits all set up in advance. We have some student clubs that come out of the music business maj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you might say, such as the Music Business Journal. It comes out 5 times a year. You'll find it online at thembj.org. Students write the articles under a faculty advisor. It's very much in demand out there by people who wait for the next issue to come out. We have a law and managers group that sponsors visits from people in the industry and does a number of other activities throughout the year. We also have a relationship with Harvard Law School, such that our students in the law and manager group can sit in on clinic advising sessions that come out of the Harvard Recording Artist Project clinic session, or clinic program. We have a music business club. They do a number of events during the year, 2 of which are they plan trips to New York in the fall and the spring, where they set up in advance 3 days of going around and meeting with people at the important music businesses in New York. Great learning experience, great networking. So speaking of networking, that is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We teach our students from the very beginning. They need to develop their skills in networking. They need to get comfortable meeting people from the industry and making a connection with them. And all of these activities that they are presented with help them to do that. Okay, so now I'm going to talk about careers. What careers do our students find when they finish the major? Well, many of them go into the industry. I was talking a while ago. They go into the recording industry. We have graduates who are working at major labels, independent labels, small labels, large. They work in A&R, in marketing, in social media marketing, licensing, special products, a host of areas within record labels where our students find their careers. Music publishing, on the creative side, the administrative side, in licensing, in copyright,
in music publishing. Music supervision. This has become a very popular career goal for our students in music supervision. Artist management. They find careers in artist management. They find careers with our 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s, of which we have 4, whether it's in management, whether it's in the administrative side or on writer relations. They find careers in our PROs, 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s. Booking agencies at the local, regional, and multinational level, booking agencies. Touring. We have students working for the major tour promoters, as well as the regional tour promoters. Some in management, some in tour accounting. We have them finding careers on the tech side with streaming companies, streaming services, with digital distribution services. They find careers. We have them in finding careers in marketing, knowing that much of the music industry now is outsourcing its marketing to companies that really specialize in music marketing. They find careers with advertising agencies. They find careers in the music products industry, the major companies that make music products, make and sell music products. They find careers as lawyers. If they go out and become lawyers, they find careers with entertainment law firms, as well as business and legal affairs in major music companies. So all of those are career paths for our students. Now, quite often, I would say the vast majority of the time, they start at entry level. But the good thing is that we have built our reputation, and we have done that through our students. I can tell you, that's why we're very careful when we send students out into internships to make sure that they are prepared, because we want them to show the industry how well prepared they are. And so what happens then is when they apply for a job, what we find is that their resume often gets to the top of the pile. And another good part of our program is that we have so many graduates out working in the industry now that they tell us when they have openings in their companies. They let us know and to come to us and say, do you have a great students who could fill this position? So that's very satisfying. Our network out there has become so vast that has become an advantage for our students as well. We've had students who have become successful entrepreneurs, building businesses. And of course, as I mentioned a while ago, we've had students who went on with their careers as writers and performers, and we've had some graduates who have done very well in those areas as well. And whenever we have the chance to ask them, was the business major helpful for them? I will say that they always say, yes, it was definitely helpful. So that's the overview of the program that I wanted to give you. Let me just, if I may, brag a little bit now that as I'm wrapping things up, just to let you know that Billboard magazine every year puts out its list of what they call the top 10 music business programs in the world. Well, music business management at Berklee College of Music has been on that list ever since they started publishing it annually. So that's a nice thing. When we see us, we're always on that list. And it's been very satisfying for me to see how our program has grown and evolved over the years. I'm very proud of our faculty. It's a great team of faculty who are practitioners, who know what they're doing, who know what it is that they're teaching. And it's those kinds of things that have made us, I think, a very strong program. So thank you for listening. Perhaps we can interact a little bit later in our panel discussion. And again, thank you very much.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예술대학 한국예술학과 겸임교수 유사원입니다. 오늘 발제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 현재 컨텐츠진흥원에서 저희 이제 음악 도시와 음악 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진행되는 연구에 제가 그 가운데 중간에 발췌된 부분들로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연구라기보다는 같이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조금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은 과제일까라는 생각으로 발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전망을 지금부터 좀 볼 거고요. 향후에 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 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악 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연구진과 함께 고민했던 지점이 있는데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계가 음악이 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언어인 거죠. 가장 힐링되는 언어가 음악인 거고 그 음악 안에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구라 그럴까요? 내지는 도구라는 말은 좀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그래서 그 힘이 도시 안에서의 음악이 가졌을 때 어떻게 도시가 활발히 성장되고 또 풍요로워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렇다면 음악 도시라는 거에 좀 정의를 해보고 그 음악 도시 안에서의 음악 산업군이 가져야 될 전문 인력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 고민에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지내고 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만들어져야 될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야 될 그 친구들의 직업군이라든지 커리큘럼이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이 가장 이 연구의 핵심인 거고요. 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면 서두가 좀 길었을까요? 그래서 세계가 정의하는 음악 도시라고 했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은 유엔에서 얘기했던 지속 가능 발전학 목표인 거지요. 네, PT가 이제 넘어갔네요. 네네. 그래서 유엔에서 정의하는 음악 도시는 무엇일까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유엔이 얘기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흔히 말해서 SDG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서의 개념은 그 17가지 항목 중에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 5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우리 안의 건강과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기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매진이란 노래를 기억을 하면서 평화, 그 다음에 성평등 이런 키워드를 또 떠올릴 수 있었던 기능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악 산업이 시장으로서 큰 확대되는 방향에 있어서 경쟁 성장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와 또 그 안에서의 작은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생태계적으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그 안에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유기적인 생태계를 또 만든다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평화. 우리 왜 전쟁터에서도 왜 그 2차 대전 때도 전쟁을 하지 않고 한 꼬마의 음악이 울려 퍼져서 그 전쟁이 마무리됐던 또 좋은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 얘기하는 음악 도시의 개념은 이렇게 폭넓지만서도 우리 안에서 굉장히 일상하고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 개의 정의만 좀 더 볼 텐데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도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 창의도시 안에서의 음악도시가 또 따로 별도로 이제 군으로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PT에 보시면 7가지의 창의도시 특징이 있습니다. 음악도시로 구분되는 여기에 보시면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4번에 보면 활성화된 음악 전문학교, 아카데미 및 음악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데 창작이 아니고 내지는 창작 안에서에도 이 전문학교라는 것이 우리는 컨서바토리 학교가 원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착화돼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 전문학교라는 게 음악 비즈니스 전문학교 그러니까 굉장한 다양한 군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연구하면서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세계적인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작년에 유수한 프로그램에서 합창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듯이 이 음악 도시라는 안에서의 합창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합창 뭐 이렇게 단의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면서 합창단이 대규모의 합창단이 꾸려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세계적 경연 대회도 있고 뭐 이러는데 아직 저희 나라에서 그게 활발하게 움직임은 없지만 음악 도시에 또 이런 창의 도시 안에서 이 개념 안에 챕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또 합창단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 도시가 갖고 있는 이 7개의 카테고리 개념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음악 도시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꾸 모든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음악 도시를 표방하고 그거를 이제 허브 역할을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건이 뭐냐라는 저희 질문으로 다음 챕터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레이트 뮤직 시티에 있는 내용을 좀 재구성한 건데요. 그레이트 뮤직 시티라는 이 단체라고 할 거야. 제가 이제 이 PT 맨 밑에 좀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음악 도시 현상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거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보고서로 내는 약간의 학제에 있는 뭐 이렇게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트 뮤직 시티에서 나온 음악 도시를 결정하는 세 개의 기준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가 경제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도 지금 음악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뭐 스포티파이의 이제 활약을 보면 음악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1번인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공연장 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후발주자로 좀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거 후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단순히 공연장 수가 아니고 라이브 공연장 수가 음악 도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죠. 그거는 라이브가 주고 있는 힘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는 힘이 물론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힘이 굉장하다는 걸 또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스타 음악 도시에서 글로벌 음악 도시라는 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슈퍼스타라는 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시잖아요. 비틀즈가 있고 그 비틀즈의 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또 BTS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얘기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컨텐츠, 그들이 캐릭터화가 돼서 또 음악 도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커져 나가고 그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를 이 음악 도시를 결정하는 세 개의 기준으로 이 연구소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음악 도시를 결정하는 그 조건 이후에 그러면 음악 도시의 필수 요소와 음악 도시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국제음반산업협회라는 IFPI의 자료인데요. 물론 IFPI가 늘 해년마다 음악 시장 탑 10을 이제 만들어내다 그 자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과 굉장한 또 밀도감이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또 자료들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한 또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도시의 필수 요소라고 하면 예술가와 음악가, 우리가 얼마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와 음악가가 많은지 한번 또 이렇게 되짚어 볼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 활성화된 음악 산업, 그 다음에 음악 공간의 높은 접근성. 물론 지금 오늘 이 공간이 지금 플랫폼 창동 60일인데요. 향후에 2025년 완공될 우리 이제 서울 아레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접근성에 있어서. 그러나 저희가 88년도에 올림픽 그 경기장이 잠실에 만들어졌을 때 접근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아레나의 접근성도 향후에 굉장히 높은 접근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수용 및 참여도가 높은 청중인데요. 이거는 뭐 한국 팬이 갖고 있는 굉장한 저력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음반 및 음반 관련 사업인데 이게 조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이제 정말로 오늘 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인 거죠. 음악 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 분야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한국이 어떻게 그걸 좀 해 나가야 될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 분야에 관한 환경 분석을 보면 국내외 음악산업 동향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 분석이라고 하면 물론 이 분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음악 산업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소유하고자 했던 음악 컨텐츠, 음악가, 뭐 나의 뭐 예술가라면 이제는 그게 이제 공유라는 소비 패턴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이 공유라는 패턴은 이 소비 패턴은 우리가 이제 소장이 갖고 있는 가치라기보다 모두가 공유하고 그걸 같이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지점부터 사실 이 음악 시장의 변곡점은 시작이 됐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문체부가 이제 지침을 내놓았죠. 21년에 음원 상품에 대한 할인을 금지하기로 했던 게 큰 반향인 거고요. 그 변화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창작자 수익 증대와 저작권 인정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드러난 현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음악 산업 동향의 요 근래 가장 큰 동향은 한국의 적극적인 SNS 마케팅으로 비서구권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거기에 있어서 그게 기인이 돼서 K-팝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이 됐고 이 K-팝 역사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국내 음악 산업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외 음악 산업 동향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국외는 아무래도 2016년에 출시된 유튜브 레드가 굉장히 큰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음악 시장에 스트리밍 강자가 되면서 기업이 콘텐츠에서 플랫폼을 선점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는 앱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이 계속 발전이 되고 스포티파이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여튼 이거는 굉장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개인의 힘과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조에 서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좀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를 좀 예를 들었었는데요. 스포티파이는 2008년에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커나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많은 성장과 또 이렇게 산업군에서의 뭔가를 이뤄내면서 그래도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태계적인 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들이 늘 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소비량이 많은 300개를 늘 선정을 해서 세계 음악 시장의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도에 좀 이렇게 좀 이게 300개 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이 보이실까요? 한국도 되게 규모는 작지만 스포티파이에서 굉장한 시장이라는 것을 또 스포티파이는 역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옆에 챕터에 이제 IFPI가 2018년에 내놓은 음악 시장 탑 10인데요. 이게 지금 나라별로 이렇게 점이 되어 있는데 물론 1위는 미국입니다. 나라 대비 규모 대비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있는 거죠. 2위가 일본인 거고 여기에서 좀 크게 봐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6위인데 중국이 7위입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앞섰다라는 거는 모두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중국을 이겼다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키워드인 거죠. 물론 국가 간의 상황이 조금은 있겠지만요. 근데 얼마 전에 또 19년 발표 자료를 내놨어요. IFPI에서. 네, 18년과 19년에 차이가 없이 그대로 중국이 7위이고 저희가 6위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또 시대가 있어서 이 차트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또 목소리도 있고요. 해서 그렇게 환경 분석을 좀 보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 음악 산업의 전문 인력을 키우려면 그리고 교육이라는 걸 하려고 했을 때 유관 법 제도를 좀 봐야 되는 또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음악 산업과 관련된 법률은 딱 4개로밖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크게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 요 4개가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법제도는 사실상 생태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공정한 산업을 지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력이 개발이 된다거나 인력을 어떻게 조금 더 선순환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산업군에 좀 밀접하게 가 있다 보니 이 법제도 안에서의 좀 법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 법제도 안에서의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또 약간의 저희 정책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럼 다음으로 이 법도 이제 법 안에서의 어떻게 학교를 만들고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학교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음악 산업을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았을 때 어떻게 학교가 포진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학교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굉장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국내 4년제 대학교가 실용음악 관련으로 이렇게 보유한 학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포함하고 4년제가 총 88곳이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이 88곳 중에 실용음악으로 거의 이렇게 지도화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49개니까 거의 절반을 넘어선 숫자가 거의 창작 중심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사례를 좀 볼 텐데요. 그 88개 중에 유일하게 지금 좀 봐야 될 대학이 경희대와 그 다음 대학이 동아대학교인데요. 네네. 경희대는 물론 이제 실용 창작 중심의 과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4학년에 가서야 음악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맡아 있고 그 안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연구하면서 좀 뜻깊게 볼 수 있었던 자료여서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저기 표 안에 보시면 뮤직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4학년 1, 2, 3학년 때는 창작 수업을 듣고 마지막에 가서야 비즈니스 과정을 듣는데 그게 과연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교육의 어떻게 커리큘럼일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들어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개설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창작 중심의 교육도 하고 있지만 동아방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료와 학점이 구분이 돼서 창작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좀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학위 과정이 있어서 음악을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산업으로 좀 갈 수 있는 발판이 있는 과정 분리했다라는 게 동아방송예술대학의 조금 강점이라고 우리 한국 내에서 갖고 있는 약간 선제적으로 그렇게 분리했던 과정으로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그럼 해외에는 어떤 대학이 어떻게 음악 산업 비즈니스 내지는 음악 창작을 가르치는지를 이제 앞서도 돈거더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지만 단연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동아방송예술대학처럼 수료와 학위 과정이 분리되어 있고 이미 학위가 있는 학생들이 또 이 수료 과정을 굉장히 들으려고 희망을 한대요. 그거는 그 수료 과정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조금은 약간 교양 과목으로서의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저희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이 하버드 대학과 공동학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비즈니스라는 카테고리를 이미 하버드에서도 음악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MI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학생들이 가서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과정을 많이 이수를 하기 때문에 M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만 이 학교가 지금 94년에 일본인 사업가한테 이제 인수가 되어서 일본 내에는 벌써 4개 지역에 이 MI가 만들어져서 학습이 되고 있다라는 95년부터 그러니까 저희보다 벌써 한 20년 전부터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 산업 비즈니스 인력을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함을 좀 더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PT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서 지금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될까라는 걸 보시면
결과적으로 내용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음악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음악 산업 경쟁력이 현실이 어떻다라는 걸 굉장히 직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해서 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어떻게 카테고리화하고 나아가야 되는지가 가장 큰 목표라고 좀 설정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리고 이미 상황은 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도 그리고 현재 음악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체계화되고 많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로 저희가 조금 연구해서 체감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정책 안에서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지가 사실은 이 PT 이 한 장이 굉장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게 이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대학교 과정이고 이 대학교 과정은 여러분들 흔히 좀 많이 아시는 지금 북한 대학교가 현재 서울에 있고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로 음악 산업 비즈니스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거는 좀 아까도 법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굉장히 좀 너무 과밀 지역에 대학교가 또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으니 서울에서 힘든 것들이 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 전문 대학원 대학교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버클리 음악대학과 미국 실용대학 MI가 약간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대중음악 관련 대학의 일반 특성화 대학원인데 이건 아까 이제 경희 포스터 모던학과 좀 봤는데요. 이 사례들이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음악 비즈니스 과정을 커리큘럼을 바꾸든지 아니면 약간의 만약에 50명이 정원이면 30명은 그렇게 하고 20명을 그렇게 하는 나눠야 되는 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좀 프로세스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요 하나의 또 모델이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영진이에서 운영하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를 음악 아카데미를 지금 문체부에서 컨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콘텐츠 아카데미 과정처럼 그렇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요 안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안을 이제 문체부한테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좀 빠른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는 안 내지는 뭐 아니면 빠르게는 빠른 거를 지향하고 어떻게 하면 음악 산업 비즈니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안을 이 세 개 안에서 찾아서 아마도 저희 이창동에 이제 학교가 만들어질 그거를 2024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음악 조금 더 당기는 작업을 저희는 이 연구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정책을 좀 더 면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력들이 음악 분야 비즈니스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투입이 되고 세계 시장에 나가고 그리고 K-팝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역사를 좀 더 만들어내고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저희가 잘 음악 산업 비즈니스 인력 양성에 좀 더 면밀한 커리큘럼을 더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진행을 할까요? 네. 저 명패가 떨어지고, 네, 이게 라이브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 두 분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돈 고더 선생님은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뮤직 비즈니스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얼마나 지금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사원님은 음악 도시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하시면서 음악 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한국에서 그 음악 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다음으로 두 분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앞으로 한 3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가급적 좀 많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두 분께 죄송하지만 각각 5분 정도의 시간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수용 선생님 토론을 먼저 드릴 텐데요. 이수용 선생님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아까 유사원 선생님의 발제에서 소개한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는 이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나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5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음향제작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돈고도 선생님의 말씀 들으면서 버클리의 그 뮤직 비즈니스 과정의 그 음악산업경영학과의 과정들의 사례들이 나름대로 실전과 그리고 또 그 커리큘럼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한테도 많은 자극이 되었고 이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다음에 동아방송대학교의 커리큘럼을 고민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상훈 대표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도시공동체라고 하는 그 워딩에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요. 음악이 도시의 행복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행복과 힐링을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에 대한 고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 학생들이 음악 산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고 집중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그 일들을 누려나가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음악 산업 전반의 퀄리티가 향상되는 그러한 선순환들을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지난 23년 동안 다양한 음악 산업 전반의 인력들, 뮤지션과 퍼포머들을 포함해서 여러 제작 인력들과 기술 인력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어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과정에서도 특히 올해의 경우에 전반적인 인기학과들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유독 음향제작과의 경쟁률이 되레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학생들이 진로를 희망하는 과정과 고민하는 과정들에서 그렇게 이런 음악 전반의 그 산업적인 인력으로서의 비전들을 충분히 갖고 있고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도 점점 더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고민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실제 그 외부로 나아가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유사원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역량들 그리고 또 지금의 K-팝 역량들에 비해서 아직 음악 산업 인력들의 처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대우받고 있는 상황들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자기의 전문 업무에 자기의 역량들을 쏟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해 나가고 자기 자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공연음악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전체 음악 산업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고 그 다음에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러한 인력들이 충분히 자기 성취감을 갖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음악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들, 특히나 이제 석박사 과정을 포함한 그런 과정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성취감들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들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그 음악 산업의 질적인 향상과 K-팝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음악 산업 전반에 대한 단순히 콘텐츠나 뮤지션뿐만이 아니고 그런 음악 산업 제작 인력들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학제나 그 다음에 교육기관들의 그 신설에는 굉장히 저도 찬성하는 편이고요. 좋은 모습으로 그러한 그 기관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아방송대에서 지금 음향 제작과 얘기를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성취감을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웨이 오디오 김도길 대표님의 토론을 이어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 오디오라는 음향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도길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명이 빛나고 무대가 있는 현장에서 한 20년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뭐 주인공의 일원이 돼가지고 조명을 받고 카메라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기분이 그닥 썩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온라인상에 나와 계시죠. 돈 고더 버클리 음대 교수님하고 여기 이수인 교수님하고 유사원 대표님 이렇게 같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저는 현장에서 웨이오디오라는 회사의 대학 전공과는 다르게 웨이오디오라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음향에 관심이 많아서 엔지니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웨이오디오에 이제 전공과는 다르게 입사를 했는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저는 뭐 열심히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무거운 스피커를 나르는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는 2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아티스트들과 같이 콘서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스티벌과 그 외에 음악 방송의 TV 콘텐츠를 만드는데 뭐 사운드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술 총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음악 산업 전반에 많은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뭐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음악 산업 중에서 이렇게 공연이나 음악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어떤 니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와 계신 그 교수님한테 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도 좀 있고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이제 배출되어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지 못한 인력들, 전문화된 인력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논의를 하면서 조금 저도 좀 숙지해 나가고 같이 얘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경험.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청소를 하고 스피커를 옮기고 앰프를 옮기면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더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두 분의 토론은 짧게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호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 미국에서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돈고도 선생님이 좀 들어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좀 해주시고요. 인사하시면서 두 분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점들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my pleasure to be with all of you. I'm very honored to be with this panel, and I found it very interesting to listen to the comments that were made by the speaker and by the other panelists. I'm very glad to know that Korea is looking seriously at bringing up the level of education in the music industry and music business, because it clearly is something that students, what we found here in the States, are very interested in this. And as I said in my presentation, the industry has begun to take note of programs like ours. They have actually for quite a number of years, knowing that they can find people who are trained to work in their industry. And I think you would find that too after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for you to build that kind of credibility, but it would serve the industry well. And I think you would begin to see a number of students coming out of these programs who are finding rewarding careers. And that is going to make, that not only is going to help them in their lives, but it's also going to help the music industry in general to elevate it at the international stage. So again, I'm glad to be here. I enjoyed hearing the comments. I'm happy to take any questions that any of you might have of me to extend beyond what I said in my presentation.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수용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구도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의 어떤 처우나 대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성취감을 가지면서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음악산업 전문 과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시스템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you have to build those relationships with the industry.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you engage with people in the industry, professionals, bring them to the campuses, have them speak to the students. The students learn a lot from their interaction with industry professionals, not in addition, of course, to their teachers. But and then I think also the internship that I talked about in my presentation. I don't know where Korea is regarding internship programs, but I can tell you that i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program because it places students in the industry and they earn academic credit for their internships. They are monitored. We are very careful about placing them in internships where they can show what they have been trained and what they have been taught. And it typically is the first step in moving into a long and rewarding career in the industry. Many of our students start their careers through their internship. We encourage them to let the internship be the last thing they do in the program, because then they can network, they can make their connections, and perhaps by the time the internship closes, they may have a job. And the jobs here, the music industry, the recording industry is very healthy. The digital music industry is very healthy. The live music industry right now is suffering because of the virus, but we feel like it's going to come back. And typically our students, they start at the entry level, but they work their way up, and many of them have been at it for a long time. We have some of our graduates who have worked into vice president and executive positions, and so that's the path. I mean, they have to get started, they have to get in, and they have to have a way of showing that they are well trained and they have the
fortitude to stay with it and to work hard, and a long-time career can come out of that. 네. 네트워킹과 인턴십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수영 선생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돈고든 선생님께 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인턴십 과정들이 인턴십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배정하는지, 그것을 학교가 주도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경영, 마케팅과 같은 이론들을 음악 산업에 대입을 할 때 음악 산업이 갖는 나름대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경영과 마케팅의 관점에서 음악 산업을 바라볼 때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Well, first of all, I think your question was, how do we recruit the internship sites? We've been doing this now for 28 years. The companies actually come to us. They come to us to tell us that they know that we have a strong program, and they come and they want interns from us. We have a career center that handles all of that. They make the connection. Occasionally, I would get an email from a company saying, how do I get an intern from Berkeley? I would turn them over to our career center. They would tell them all the details about how to get it set up so that they are now in our database. And the students then, once they have access to the database, they search, they find that it's all searchable by the type of internship setting, the type of work. And then they apply, and it's very carefully monitored after that. So we haven't had to do a whole lot of active recruiting of internship sites because we have now hundreds of internship sites in our database that we have been serving now for a long time. Occasionally, we actually have students who find their own internships that's not in the database. And that's okay too. If they find something, we check on that and make sure that it's going to be a good learning experience for the students if it's an internship site where we've never had students. So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about where do we find these internships. Your question about the marketing and our curriculum, we link our curriculum very closely to the music industry. And so when it comes to marketing, we teach them marketing as marketing is done in the music industry. They do marketing plans. We have a course in digital marketing where they are taught proper use of social media in marketing. So it's very closely aligned with the music industry. We're able to do that because we are an all-music college. We do the same thing with all of our curriculum, with our record company operations, and with even courses like economics and accounting and so forth. We teach how that is done in the music industry. So our students are given a very closely aligned program with the music industry. It's different from what they might get in a business school because we show them how this is done in the music industry. It's a very comprehensive program. And I think that's what has gotten the attention of the industry when our students go into an internship and they already know how record companies operate. They know about music publishing. They know how music is licensed. When they go into a live music company, they understand how a settlement is done at the end of a performance or a concert. And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makes the industry come back and say, please keep sending us interns.
So I know I'm bragging a bit, but it's taken quite a number of years to arrive at this position that we're in, but that's how we did it. I've always said very clearly, we have built our reputation on our students who go out and they show the industry what we are teaching them and that they are well trained to work in their industry. 네, 뭔가 이야기가 깔때기처럼 학교 자랑으로 끝이 나는데요. 자, 그럼 김도균 선생님도 동고도 선생님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음향이 좋아서 이제 음향을 공부하고 싶어서 진학을 하고 인생을 어떤 이제 음악 산업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학교를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중에 일부는 저희 회사 이제 저희는 뭐 음향 공연이나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주로 하는 음향 전문 렌탈 회사이지만 저희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친구들이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뭐 기간도 사실 길지 않은 뭐 학교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 과정 내에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치를 쌓지 못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쪽 산업에 그냥 이론적으로 입문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는 나올 수는 있어도 실제로 나와서는 그 음악이라는 이제 음향이라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화된 스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과정 내에서 물론 인턴십도 있고 실습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동고도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버클리에 있는 그 포퓰러 뮤직 인스티튜트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버클리 안에 있는 뭐 그 믹싱이나 엔지니어링에 대한 학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파트들과의 뭐 콜라보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유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인지 뭐 아니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과정 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Well, I can't. We have an entire department of music production and engineering, and there's also a department of contemporary writing and production, where they really get far into the technology, of production and acoustics and so forth, and sound reinforcement. That's not something that goes on in my department, but we have students who study both. That Berkeley allows students to do a dual major. They can major in music business and in one of these other areas that I'm talking about here: production engineering, contemporary writing. We have a film scoring department. So Berkeley is quite broad-based, but we are all departmentalized, and our students are allowed to take some classes in other departments beyond their major, but they're going to be doing most of their work in their major. So I guess I can't say a whole lot about how a typical music business major would be learning about production unless they were a dual major and also getting a dual major in that program as well. It's not an area of my own expertise, I can tell you that.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사원 선생님도 동고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일단 유사원 선생님 질문까지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원 선생님이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돈고도 선생님을 굉장히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동고동 선생님한테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되고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갑자기 음악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다른 이제 군으로 이제 많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영상으로 음악이 만들어지고 시장 안에 또 그렇게 많이 이제 분포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음악 시장에서 큰 화두인데, 저희가 이제 버클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하버드와 함께 뭔가를 하는 건데, 아까 아침에 영상으로 저희한테 주신 발제 내용을 보면 하버드와 함께 그 법률 경영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학제 간의 시스템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짧은 설명과,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음악 산업 시장에 있는 친구들의 직군도 좀 변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이게 막연한 예측이어서 혹시 학장님이 생각하시는 음악 시장에서도 직업군들이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질문이 사실은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이긴 합니다. Okay, well, first let me answer your question about our relationship with Harvard. Harvard Law School has a clinical program called the Recording Artists Project, RAP. It's a program where law students can counsel and give legal advice to artists who qualify for this free advice. They get this advice free. They have to apply, but there are a lot of artists who need help, with legal, with contracts, with their understanding their rights that they have. You mentioned IP, of course, and Harvard has this clinical program that has law students under, of course, the supervision of a faculty member, advising and counseling. Many, many years ago, they invited our students to come and join that program so that our students they take a training session, and then they are invited to observe these counseling sessions when the law students are advising artists and performers and musicians of all types who need help, legal help. So it'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particularly those who are planning to go on to law school, to get exposure to the real world of IP law that they get through this program, which Harvard many years ago invited our students to participate in. So that's how that works. I'm trying to remember the other question. Could you remind me what your other question was?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음악 관련한 직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Yeah. We haven't really anticipated any major changes. We're just so hoping and waiting for all of this to normalize after time. I don't know that it's, what I've heard is that one change may be that people have become perhaps less attracted to going back to hearing live music. And so I'm seeing more development in these live streaming companies where artists are now working with these companies to live stream their concerts and their performances. That's very much still in development, but that could become even more important even after we get past the virus, because at that point, maybe people will become more used to, more accustomed to getting their music on a live stream as opposed to going to hear the live music. I don't think live music is ever going to go away altogether, but if you're asking me what might be changed after we get past COVID-19, that might be one thing, that there could be more
of an audience for live streamed events. I don't think the recording industry is going to change much. Of course, streamed music is growing, continues to grow, and it will continue to grow. And you know, physical copies of recordings will continue to decline, except for vinyl, which continues to grow. The music industry, the publishing music industry, that continues to grow because streaming is providing more mechanisms now. We have the Music Modernization Act that is about to go into effect, that is going to be providing easier licensing opportunities for music, which means perhaps more revenue for songwriters and publishers. You know, so I think that industry is only going to see growth. So really, you know, those, and of course, marketing will continue to move more in the direction of social media. That is, will continue to become ever more important. Our students know that when they're going to be entering the music industry, the skills that they have in social media have become very important, and I think that will continue to grow ever more important. Those skills in how to manage social media, particularly in marketing. So I think those are a few areas. Music supervision. I think that is going to come back in a very big way after the movie business, the film business starts to come back. There are going to be more and more licensing of music for film and television. You know, so I'm very optimistic that I think the music industry will come back to a state of health and well-being, and more opportunities for our students and your students to find their careers. 네, 좀 동구도 선생님은 낙관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낙관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아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응원을 해주신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가 동구도 선생님 얘기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시간이 좀 한정된 시간이 있고 시간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유상원 선생님도 하신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정말 적은데요. 그래도 유상원 선생님 발표하신 한국에서의 음악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번에는 김도길 선생님 의견부터 먼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세대들이 이 매력적인 이 직업군에 대해서 자기의 삶으로 영위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음악 산업을 자기의 삶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산업의 기저에 깔리는 입문하는 인력으로만 배출이 된다면 사실은 현실적인 삶이 그닥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건 자기 만족도가 그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선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현실을 판단하고 이탈하는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게 지금 저는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아까 유상원 대표님 발제하셨던 것 내용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지금 버클리 같은 조금 더 전문화된 음악 전문 학교, 그리고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이 저희 같은 음향의 콘서트 산업의 파트나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음악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그런 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수록 지금 동아방송대 같은 학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기서 전문 인력들이 생기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 산업도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뭐 산업화가 전문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 사회 내에서는 큰 대우를 받지 못하는, 뭐 그건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노동 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짧게 한 가지 더는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의견을 내지는 그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직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그런 조직들이 없이 개별화되고 좀 파편화된 상태에서만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힘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하나의 힘으로 뭉친다면 이 산업도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고, 저 특히 그 음악 산업계 목소리가 모아질 수 있는 어떤 틀, 조직으로서의 형태가 부족하다는 점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어서 그럼 이수용 선생님이 유사원 선생님에게 유사원의 발제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마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덕일 대표님 얘기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음악 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학제가 저는 이것이 그 어떤 학술적인 하나의 분야로도 또 독창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순한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학술적인 교류, 다른 학교들과 그 다음에 특히나 제가 보면 음향이면 음향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분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뭉뚱그려진 큰 분야 안에서 굉장히 음악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감을 많이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이런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독자적인 어떤 학술적인 영역으로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활동을 좀 펼치는 것이 그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규 선생님과 이수용 선생님의 그 짧은 질문에 대해서 유사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연구를 진행한 지 한 석 달이 됐고요. 물론 김독일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죠. 현장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려고 이제 포커스 그룹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종사하신 분들 총 저희가 한 40분 정도 인터뷰를 가졌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전문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장이 요구하는 니즈는 무엇일까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으나, 그 그룹 자체도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군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 많은 인력들이 가 있긴 하지만 뭔가 목소리를 내길 두려워하는 현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비단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나서기도 뭐 무서워하는 경향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 현장이 정말 뭔가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좀 좋은 표현일 것 같고요.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들 그게 우리에게 또 이게 효율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뭔가의 이제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인 거죠. 그래서 그 거부감을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거부감 줄이는 게 사실 1번일 것 같아요. 그걸 줄이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공청회라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단순화된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단계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이 시스템은 만들어지는 이거는 굉장히 또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연구진도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연구진 쪽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지금 김도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제가 답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수영 선생님의 답은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이수용 선생님. 그렇죠. 네. 이수영 선생님의 답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이 선생님 뭐였죠? 하나의 이제 학술적인 그런 이제 교류로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뭐 이제 학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학술적인 하나의 그런 이제 교류들이 활발하게 모여지는 그러한 이제 그 그룹들이 그 학교와도 함께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딱 듣자마자 빨리 이건 답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요. 다시 질문을 여쭤봤던 거고, 저희가 이제 FGI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는 이게 학위 과정으로서 굉장히 명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학위는 학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디그리는 그러니까 학위는 학위일 뿐이지 이게 현장에서는 필요한 뭐 이렇게 커리큘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위를 만약에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학위를 받기 위해서만 또 이렇게 돼버리는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장이 원하는 게 학위라기보다는, 그래서 버클리 음대도 그렇고 동아방송예술대도 그렇고 좋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학위 과정이 있고 이수 과정이 있어서 이거를 병행하는 시스템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물론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학교들하고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인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을 약간 5분 정도, 4분 정도 좀 초과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렵게 보신 동고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오늘 첫 번째 섹션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음악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동고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컨퍼런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I think you need to settle on a curriculum that that focuses on all of the elements of the music industry. I think the first determination is what are the possibilities for students to move into the industry? I mean, is there a publishing industry there, the live music industry, the recording industry? And then develop a curriculum that is very experiential. I think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curriculum, it's really learning by doing. It's so important that it's not theory, it's experiential, it's the application. Do that and develop an internship program so that your students start to make inroads. Reach out to the industry. Bring these people in to your program. Bring in the professionals. Let them talk to students. I think what you will find is that they love to do that. They love to come and talk to students. So do that. So engage with them. In other words, make the connection so they see that you are what you are engaged in doing is presenting a program that is training students to work in their industry, to develop meaningful careers. And that would be my advice. It's an experiential, highly experiential program, connected with the industry, and it covers all of the bases in which your students could find careers.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동구도 선생님, 미국에서도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활동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에서 직접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It's fine. I'm very happy to be with all of you.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유상훈 선생님, 연구 작업 잘 진행해서 내년에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수영 선생님과 김도길 선생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뮤직시티 커넥션 2020의 첫 번째 섹션인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인 인력 양성에 대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0시 45분부터 두 번째 토론을 이어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